여론조사로 만나보는 민심의 선택 배수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두 번 모셨어요. 배 안녕하십니까. 자고 오면 하지 않는 애추도사 배종찬입니다. 그리고 수 좌충우돌 시사평론가 수민 킴입니다. 우리 김미숙님께서 세상을 살면서 최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이게 소통이 네. 왜 중요하냐면요. 네. 소통이 합해져서 대통, 령이 되는 거거든요. 령까지 됩니까? 준비하신 건가요? 아니, 일상적으로 하고 있죠. 아니 왜 지금 소통에 관한 저 문자가 지금 올라왔나 봤더니 이 여론조사가 사실은 민심과의 소통이 어느 정도 잘 됐냐 볼 수 있는 창구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죠. 배수진 시간이 저 우리 김미숙님께서 보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휴게소에서 제일 맛있는 게 소떡이에요. 소떡. 마이크 5분간 끄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런데 바로 켜야 돼. 왜냐면 첫 번째 질문이 그러니까 여론조사. 자 한미 정상회담 효과가 반영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대통령 예. 지지도요. 지난 한 주간 0.1%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많이 오른 거예요. 이거 적게 오른 거 거의 동일한 건데. 이 리얼미터 이제 조사가 발표가 됐는데 리얼미터 조사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시된 조사 결과인데 이 조사 결과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이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 34.6%로 네. 직전 조사보다는 0.1%포인트 올라갔고요. 그럼 지난주에 1.9 올랐으니까 합치면 2% 오른 거예요? 그렇죠. 부정평가는 62.5%로 직전 조사보다 0.1%포인트 내려왔는데 이게 일종의 이 자동답 조사가 약간 선행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지난주 이번 주까지 이어져서 대통령의 아메리칸 파이 효과 그게 좀 적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지난주 2일 4일 실시됐던 한국갤럽의 자체 조사에서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직전 조사 30%에서 33%로 올라갔거든요. 그걸 보면 또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큰 이유가 외교 그다음에 국방 안보를 합하면 40%예요. 그래서 뭐 큰 폭은 아니지만 뭐 아메리칸 파이 또 양하원 상하원 합동 영어 연설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죠. 제가 이제 궁금한 건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는데 가장 큰 호재 중에 하나가 해외 방문이잖아요. 네. 뭐 거기서 뭐 성과에 대한 거는 뭐 평가에 나눌 수 있지만 가서 우리 국가 원수가 외국 가서 대접받는 그 그림 자체가 주는 효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긍정적 효과? 네.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12년 만에 국빈 방문 갔어요. 어쨌든 미국에서 엄청난 환대를 받았습니다. 아메리칸 파이 즉석 영어 노래가 있었어요. 상하원에서 합동 연설할 때 영어로 연설했고 한 기립박수가 엄청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림이 되게 좋았던 걸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림 자체는. 네. 그런데 왜 지지도가 더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 그림이면? 집안 식구끼리 갈등이 있어요. 네. 그런데 나와 갈등이 있는 그 식구가 밖에서 굉장히 환대를 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네. 기분이 좋을까요? 꼭? 네, 이럴 수는 있겠죠. 저 사람이 그래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구나. 이렇게 느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야, 밖에 나가면은 저렇게 잘 웃고 호탕한데 왜 집안에만 들어오면 나랑 싸울까? 네, 이런 느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외교라는 것이 내치하고 분리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감이 있었던 사람들은, 국내 정치에서는 좀 각박한 모습이었지만은 또 밖에 나가니까 대접받는구나라고 긍정평가를 하고, 근데 원래 부정평가했던 사람들은 더 소위 얘기해서 띠꺼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하는 층이 있잖아요. 네. 그 층이 부정평가의 어떤 강도가 그렇게 단단하다는 얘기인가요? 강도도 단단하거니와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반등한 지지율도 원래 어느 정도 지지했던 사람들이 다시 재편입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 부정평가를 강하게 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부족하다. 그 점에서는 해외에서 환대받는 모습이 굉장히 눈에 띄는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 이런 이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평가가 유보된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에 대해서는요? 예. 아까 좀 정정을 해드리면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의 의뢰를 받아서 했던 지난주 조사는 2일부터 4일까지 공휴일을 뺀 날짜 기간 동안 조사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더 수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제 평가에 대해서 지지층들이 재결집을 했고 또 무당층, 정파가 없는 응답자층이죠. 이들이 조금 더 들어왔다는 결국 중도나 또 반대층은 흡수를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가가 유보된 게
미국 방문에서 중요했던 게 이제 안보와 경제인데 경제가 좋아야 뭔가 뚜렷했어야 무당층이나 또 MZ 세대나 또 중도층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 IRA와 관련된 부분은 뭔가 뚜렷하지 않았거든요. 후자 유치는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지지율이 더 들어오지 못한 이유가 될 테고 또 안보도 이제 워싱턴 선언이 뚜렷하게 이게 뭐 핵과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평가가 유보됐다. 또 하나는 대통령이 이제 내일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이제 1주년이 되는데 좀 그동안 이제 소통을 좀 잘 못했던 부분, 네. 부족했던 부분 또 김수민 평론가 이야기했던 대로 사람 관련해서 좀 삐그덕거렸죠. 지금도 이제 윤리위가 10일로 이제 연기가 됐는데 결정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되면 지지층 내에서도 완전한 결집이 안 돼요. 좀 이탈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이제 영향을 줬다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의 효과 이런 말씀은 저희가 얘기를 나눴고 그럼 다음 주 배수진 시간에 아마 한일 정상회담의 효과 아직 그거 반영된 여론조사는 안 나온 거잖아요. 그거 아마 저희가 얘기하게 될 것 같은데 이 기시다 총리 이 발언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개인 자격으로. 이 발언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좀 높이는데 도움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별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보세요? 그렇게 도움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일 관계에서 가장 첨예한 이슈가 되는 게 과거사 문제였고 네.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도 이어졌던 게 강제동원 해법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강제동원 해법에서 주요 관전 포인트는 일본 정부, 뭐 총리 이쪽에 사과가 있을 거냐 이 부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피고 기업이 아무 뭐 도의적 지원조차 하지 않는 여기에 대해서 여론의 반감이 컸던 것을 감안하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유감 표명으로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언급을 보면은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굉장히 비정치적이고 개인적이고 감상적인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특별히 호평할 소지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나마 이제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걸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시다 총리가 아무런 발언을 안 했다면 그건 더 경색됐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율상으로 당장 반영이 되는 것도 있지만 기저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저효과. 아무 말도 기시다 총리가 안 했다면 더 경색됐겠죠. 이번에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이런 겁니다. 결국은 진영간 지금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뭐 절대 호평이 안 나오겠죠. 예. 그러면 이제 중도나 무당이나 MZ 세대를 움직이는 게 중요한데 2030 세대는 일본인에 대한 호감도는 나쁘지가 않아요. 예. 일본이라는 나라와 과거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격앙된 반응이지만 그러면 기시다 총리가 일본과 한국을 다 고려한 상황에서 가슴 아픈 일이다라고 했던 거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국립현충원에 간 것도 2009년 아소다로 전 총리 이후에 또 경색된 한일 관계에서는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제 그 현충원을 가서 한 90도 정도로 숙여요. 그래서 저는 뭐 아주 이게 크게 여론의 반전은 아니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래도 기저효과로 앞으로 있을 윤석열 대통령이 G7 정상에 이제 히로시마 갈 겁니다. 그러면 위령비 한국인 위령비에 가서 같이 이제 추모를 하는 모습도 나오고 이러면 뭐 이걸로 큰 반전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여론에는 도움이 되죠. 네. 이런 건 어때요? 이게 외교도 뭐 저 개인 대 개인의 굳이 말하면 사람의 만남이니까 네. 양국 정상의 어떤 개인적인 친분이나 친교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어쨌든 기시다 총리 부부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한남동 가족공간을 초대해서 만찬 아주 화기애애하게 했다는 것 같고 그 기시다 총리의 발언의 후일담 보도되는 거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부담 갖고 오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해서 기시다 총리가 일본 당국자들한테 나한테 맡겨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외무성의 반대를 무릅쓰고 마음이 아프다는 발언을 했다. 뭐 이런 이제 후일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럼 어떻게 보면은 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이 두 사람 간의 어느 정도 신뢰라든지 믿음 이런 건 좀 쌓인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여론조사에 좀 반영이 되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런데 한국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거는 윤 대통령이 미국 국민이나 일본 국민의 마음을 열었다. 뭐 이런 평가를 많이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한국 국민 마음부터 먼저 열지 않고 외국 국민 그리고 외국 정치인의 마음만 먼저 열면 그것이 무슨 소용인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인간적인 면모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대중은 이미 냉정하게
구분해서 보고 있어요. 이를테면 비슷한 현상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20대 여성에서 좀 졌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서울대학교하고 조선일보가 심층적으로 20대 여성 표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윤석열 후보를 찍지 않았다고 밝힌 20대 여성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당시 후보가 계란말이를 집에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좋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냐. 감성적으로? 예, 물어보니까 그 한 20대 여성은 그거는 우리 아버지도 한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뭐 이런 어떤 제스처를 했다거나 이게 비춰지는 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정치적 평가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이 점은 좀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뭐 그 20대 딸이 제 딸은 아니네요. 저도 20대 딸이 있는데 저는 뭐 계란말이고 뭐고 아무도 안 하거든요. 근데 네. 그런 걸 떠나서 저는 일단은 이제 뭐 기시다 총리하고의 이런 관계가 저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당장 여론의 한일 관계가 금세 좋아지거나 이러기는 어려울 것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진영 간 대결 구도에서 무당층이나 중도나 또 이제 내년 총선을 감안해서 중요한 것이 이제 수도권이고 또 MZ 세대인데 이들이 그냥 이런 정세의 변화, 신인도 태평양 안보 질서에 대해서 인식이 바뀌느냐. 결국 이제 우리가 중국, 러시아를 신경 써야 되지만 세계 질서 재편은 계속해서 한중일로 갈 수밖에 없는 또 상황도 일어나고 있어요. 한미일. 한미일 참 한미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경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안보와 경제와 또 향후 미래가 계속 연동돼 가고 있어요. 상당히 불안한 그런 정세죠.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경제와 관련해서도 이제는 일본, 미국 또는 중동, 호르무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관제 정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관제에 만찬 초대됐던 외국 빈살만이죠. 그다음 두 번째가 기시다 구미호 총리거든요. 이게 이제는 안보 경제가 같이 간다라는 그 의미를 상당히 또 상징한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이 대통령 취임 1년 되는 날이니까 오늘 뭐 원래는 돌잔치 하는 날이잖아요. 1년. 1년 동안의 지지도 평가 좀 해볼게요. 역대 대통령 1년째 됐을 때 지지율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많이 닮았다고 하는 정부가 이명박 정부잖아요. 왜냐하면 정책 방향도 좀 비슷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핵심 요직을 차지했던 사람들이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많이 들어와 있고 안보도 그렇고 안보 라인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평가를 받는데 지지도도 비슷한 것 같아. 이명박 전 대통령 1년차 지지율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은 결국 이제 1년 차에 지지율이 좋았던 대통령은 간단해요. 중도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대선도 승리를 하려면은 자기 진영 플러스 중도를 가져가면 선거는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지율도 마찬가지인데 중도를 가져가면은 60% 이상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임기 1년 차의 사례가 이명박 전 대통령 죄송합니다. 이 문재인 전 대통령, 그다음에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은 중도를 완전히 가져간 건 아닌데 그래도 일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50%대가 나오는데 이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강호병 사태가 있었죠. 또 그 이후에 1년여 되는 시점에 미디어 파동이 또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도를 못 가져가요.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 직전 이제 임기 1년여 국면이었기 때문에 중도를 못 가져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핵심은 뭐냐. 자기 진영 정도만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중도를 어떻게 획득하느냐가 앞으로 지지율의 관건이라고 봐요. 그 중도를 가져오는 게 아까 이 오늘 오프닝 때 김태현 앵커가 이야기했던 대로 소통이에요. 결국 소통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노련하게 잘하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봐야 돼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존칭 빼고 합니다. 1년차 지지율 존칭 빼요. 노태우 45, 김영삼 55, 김대중 60, 노무현 25, 이명박 34, 박근혜 57, 문재인 78, 윤석열 33. 요게 존칭 빼고 제가 말씀드린 취임 1년차 대통령 지지율이거든요. 네. 김수현 평론은 어떻게 봅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34. 큰 원인은 뭐예요? 왜냐하면 앞서 윤석열 대통령보다 비슷하거나 낮았던 두 대통령 보면 노무현 당시 대통령 25. 이건 사실은 탄핵 직전에 굉장히 전국이 거의 문제가 굉장히 냉각기였잖아요. 뭐 그래서 그런 이벤트가 하나 있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야 다들 아시겠지만 광우병 파동이나 큰 이벤트가 있었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큰 사고가 없는데 33이란 말이에요. 네. 이거 어떻게 봐요? 일단 그
분열이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났다. 한국 정치에. 네. 이것이 반영이 된 거죠. 과거에는 대통령들이 취임을 할 때 초창기에 굉장히 높은 지지율에서 출발을 합니다. 허니문이 있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여기 지금 1년쯤 됐을 때 25로 떨어지긴 했지만 처음에는 한 70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87년 이후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각 정권마다 의미 부여가 됐어요. 5년 단위로. 그래서 정권이 교체된 듯한 느낌? 그러니까 노태우에서 김영삼으로 가도 교체고 맞아요. 김대중에서 노무현으로 가도 교체고 네. 이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진영 간의 대결을 뛰어넘어서 초창기에는 국민들이 전폭 지지를 하는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지난 대선을 보면 알겠지만 흔히 비호감 대선이라고 했고 그렇다면은 이미 여론 지형이 반반으로 쪼개진 상태에서 출발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50%대 지지율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그럼 위에 천장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올라가는. 그렇죠. 천장이 있고 그리고 비호감 대선이 의미했던 것은 지지한 사람들도 비호감이었었다. 일부는. 그럼 그 사람들이 빠져버리게 되면 지지율이 진짜 30, 25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판도에서 출발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런 측면도 있어요. 민주당 정권이 5년 만에 끝났습니다. 네. 만약에 민주당 정권이 예년의 정권의 흐름대로 10년을 갔다고 친다면 네. 10년 동안 그 야당 쪽에도 쌓인 게 있어가지고 국민의힘이 집권을 했을 때에 좀 유리하게 집권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5년 만에 이게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프리미엄을 국민의힘 정권이 충분히 누릴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예,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허니문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롱롱 타임하고 옛날 옛적의 일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 타이밍을 내가 보니까 재고 있었어. 롱롱타임 오거가 그렇죠. 나온 타이밍을. 기획한 거죠. 네. 자, 이거는 어때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뭐 우리 이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회창이라고 하는 지난 정치인을 모르는 분도 계시고 아시는 분도 계시고 그 보수 정치인인데 대선 본선에 3번을 나갑니다. 첫 번째는 김대중, 두 번째는 노무현, 세 번째는 이명박.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해창 대세론이 만들어졌던 것은 김대중이나 노무현과 맞붙었을 때 이해창 대세론이 나왔는데 노무현 당시 후보하고 맞붙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취재 기자가 이해창 대표가 가장 정치인스러웠을 때가 3번째 도전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탁자 위에 올라가서 연설도 했었습니다. 내가 이제 정치인 같아요. 뭐 이게 그랬을 텐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 정치인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스타일을 계속해서 이제 고집을 하고 있는 거죠. 고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인스러웠다면은 전광판을 보고 이제 지지율에 따라 움직였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건 짧게만 정리를 해드리면 결국에는 한 15%더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게 소정인이다. 소통을 잘하면은 중도층이 여야 소통도 포함되어 있죠. 중도층이 들어올 것이고 그다음에 정책이죠. 청년 정책을 좀 대표적인 걸 내세우면 MZ세대가 들어올 거고 마지막 인은 뭐겠습니까? 인사죠. 사람. 계속해서 지금 집권 1년 전 동안 사람과의 충돌이 발생하거든요.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그럼 이 사람과의 충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무당층이 더 들어올 수 있으면 한 15% 정도의 공간을 더 확보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여야 단기 변수 하나씩만 짚어보죠. 일단 야당 쪽은 김남국 의원 이 코인 관련 네. 논란. 이거 어떨 것 같습니까? 여론에 민주당에게 어느 정도 엄청난 악재입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정도예요? 일단 규명이 앞으로 돼야 될 부분은 코인 투자를 통해서 김남국 의원이 부정을 획책했는가 이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좀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해명해야 될 것이 있지만 검찰이라든지 이쪽에서도 수사로 밝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여기까지는 아직 단계가 이르지 못했는데 근데 중요한 부분은 왜 그럼 여론에서 반감을 가지느냐 현재로서는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김남국 의원 해명에 따르면 본인의 총 재산은 21억 원이고 그럼 9억 원 정도가 코인에 있다. 그러면 이게 국회의원 재산 신고의 법칙에 따르면 12억 원 정도라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그럼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 재산이 많은 것을 좀 감추기 위해서 가상자산에 불투명하게 이렇게 투자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좀 위선이나 이중성 이 부분이 일단 1차적으로 걸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부정의 어떤 뭐 불법의 소지 이런 게 없다고 판명이 난다 할지라도 여기서 느끼는 정서적 괴리감은 분명히 클 것이다. 이렇게 일단 전망을 합니다. 저도 이 대목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법적으로 문제. 그러면 네. 법적으로 문제 생기면 김남국 의원이 지역구는 경기도 지금 안산인가요? 그러니까 기반이 완전히 문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건 뭐. 그건 이제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지금 알 수 없고 또 김남국 의원도 자기 전 재산과 정치 생명을 걸고 이 부분에 대응해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건 지켜볼 일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서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정서적인 게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법적인 거에 어떻게 해명하지만 정서적인 건 해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김남국 의원이 코인이 아니라 꼬였다. 꼬인이다. 코인이 아니라 꼬인이다.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해소하느냐 중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정서적이라는 것은 중도층이나 무당층 MZ 세대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거는 중도를 확보 안 하면 그렇죠.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고 이건 이제 김남국 의원이 또 이재명 대표하고도 굉장히 가까워요. 네. 가까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럼 또 이재명 대표는 부담이 또 생긴 겁니다. 송영길 전 대표 돈 봉투 리스크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데 이제는 가까운 김남국 의원까지 이렇게 되니까 이건 법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짧게 네. 국민의힘 저 김재원 최고위원하고 태영호 최고위원의 징계 이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경고라든지 뭐 3개월 정도 이 정도 수준은 내려지진 않을 거다. 국민의힘에서도 일단 그 외연 확장이라든지 이걸 깨야 되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은 나올 것 같은데. 그래야 여론이 움직인다. 예, 근데 1년까지 갈 거냐.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의 징계 수위의 격차가 어느 정도 발생할 거냐. 네. 이게 또 딜레마로 남아 있을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최고위원 자진 사퇴를 권고하는 것도 네. 일단은 그런 맥락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다음 건 1년 정지가 지금 공천과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기준이 아니면 여론이 움직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죠. 배종찬 소장, 김수미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